얼마 전에 PD수첩에서 방송이 나왔죠? 빚과 부동산. 이 빚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2019년 초창기 방송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에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 그게 세계적인 유동성 축소 장세에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미중 무역전쟁으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완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완화로 안 끝나고 더 완화하던데 금리를? 그리고 대출 더 나오던데 돈 더 풀던데? 라이트하우스가 틀린 거 아니냐? 코로나가 어떻게 터질 걸 예측을 했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풀었다. 이게 뜻하는 바는 더 큰 유동성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보다 더 올랐으니까 만끽할 수 있는데 팔아서 황금한 사람들은 아니고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실은 그때는 들어갈 시기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시중 부동자금 증가가 동시에 일어난 이유. 시중 부동자금이 늘어나면 그게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다고 해야죠. 왜 유입이 안 됐을까요? 위험하니까 팔고 빠진 거예요. 계속 집값 올려가면서. 그래가지고 그 뒤에 집값 더 올랐다고 아이고 배 아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면서 그때 팔길 잘했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서 벼락거지 된다고 해서 영끌했더니 영끌족들 죽어나네, 지금 이런 기사들이 뜨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희가 방송하고 나서도 집값이 계속 올랐던 이유? 요거예요. 기준금리를 이렇게까지 떨어뜨렸기 때문에 1%포인트 B컷 들어왔죠? 이러면서 집값이 올랐던 거죠. 미국만 그랬느냐? 모든 나라에서 다 그랬죠. 그래서 영끌을 많이 했어요. 7억 2천짜리를 사는데 주담대가 4억 9천, 신용대출 1억 5천, 본인자금 8천.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 LTV가 70% 이상이다. 이거 뭘로 조사했어요? 자금 출처 계획서. 누가 그랬죠? LTV가 50% 수준이라 안 무너진다고? 이거 평균의 함정입니다. LTV 50%는요, 한 명이 0% 받고 한 명이 100% 받아도 LTV는 50%예요. 그리고 둘 다 50%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자, 이 경우에도 LTV 50%고 이 경우에도 LTV 50%죠. 그러면은 어느 쪽이 위험해 보여요? 이쪽은 안정적인데 이쪽은 위험하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돈 안 빌려줘서 현금 부자들이 매입한다. 현금 부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진 않았겠지만 빚 안 내고 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왜냐? 부동산 다주택 해가지고 엄청나게 차익 본 사람들 많을 텐데. 그리고 돈 없어서 이렇게 영끌한 사람들도 있어요. 7억 2천짜리 집 사는데 본인자금 8천이에요. 근데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1000세대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한 10억짜리 아파트였는데 20세대가 갑자기 8억 거래가 20건이 떴다라고 하면은 분명 가격이 떨어진 거는 2%의 사람들만이 가격을 싸게 내놓고 팔았죠. 그런데 이 단지의 시세는 8억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2%만 무너져도 집값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3분의 1이다. 왜? 대출 70%면 미친 거예요. 그러면 LTV 50%로 안정된다가 아니라 3분의 1은 70% 이상 받았으니까 이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이들이 터지면 나머지 안정적인 사람들 역시도 집값이 떨어지는 걸 넉넉히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아니면 못 사니까 지금 당장 사자. 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이거 언론이 계속 부추긴 거예요. 만약에 집값 떨어져서 본인자금 8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집값이 6억 4천만 돼도 이들은 전 재산을 날린 거예요. 책임져줘요? 이들이 갭투기도 많이 들어가죠.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시세가 없으니까 특별히 더 심하죠. 감정가 대비로 간다. 그래서 여기 전세 4억 내준대요. 3억짜리 집인데. 그리고 대출을 3억 2천을 받아요. LTV가 100%가 넘네? 다 이렇게 된 거다. 즉 많은 대출을 받은 영끌족들과 임차인들 자금을 이용해서 집값을 올렸는데, 여기서도 영끌 대출이 또 나오면서 대출로 인해서 쌓아 올린 집값일 뿐이다. 분양가가 3억인데 전세를 4억에 놓는다. 빌라가 굉장히 위험한 이유 뭐예요? 자기 자본 없이 집 사고 나중에 터지면 세입자한테 떠넘기면 돼요. 왜? 3억짜리 집인데 4억에 전세를 받았잖아요. 그럼 3억짜리 집 경매에 넘어가든 말든 알 게 있어요? 여기 바지사장 특별법 같은 거 만들어야 돼요. 가계부채 공식적으로 대략 2천조 원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 임대보증금 통계에서 제외됐는데 요거까지 합치면 3,200에서 3,500조 원. 이 돈이 어디에 들어왔다? 부동산 시장. 물론 100%다 들어오진 않았겠죠. 그런데 적어도 임대보증금은 100% 부동산에 들어왔죠. 그래서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1위.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온다. GDP의 162%.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미국이 97%가 안 됐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그런데도 터지게 됐을 때 걷잡을 수 없이 터졌죠. 우리나라요? 물론 GDP 대비 가계부채는 낮았지만 전세보증금이라는 숨겨진 대출이 있었죠. 더 크게 터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대출 많이 억제해놔서 크게 터지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다음 정부인 MB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계속 풀었던 거예요. LTV가 적어서 하락세가 적었다고요? 개소리 집어치우고 그때 하락세가 적었던 이유는 전세 가격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전세 시장의 유동성을 집어넣어서 겨우 하락세를 막고 크게 안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 거품은 덜 빠졌고 부동산 불패 심리가 아직까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세 자금 대출 더 풀 거 있어요? 이미 80%예요. 그렇다면 집값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수요가 들어와야 되죠.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비싸게 살 수가 있느냐? 못 사죠. 갑자기 대출 안 나오고 그래서 1억 원이 부족해졌대요. 6억 원의 판단은 전제하에 계획을 세웠던 건데 뭐 대출 풀어주면 일시적으로 그런 수요가 더 생겨날 수 있겠죠? 그것도 한계죠. 대출을 풀어준다고 해서 그 수요들이 다 대출을 받는 건 아니고 그걸 받아가지고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들 정도나 대출을 받겠죠. 예전만큼 무조건 불패 심리도 어느 정도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급매물이 나와도 매수자들이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래량 감소가 이래서 생겨난 거예요. 왜? 급매물이 나왔는데 사지 않는 심리가 생겼고 이제 대출을 풀어주니까 심리가 살아나면서 개소리 집어치우고 급매물이 나왔어. 와 급매물이다 싸다. 여기 시세가 10억인데 9억 5천에 파네? 이거 사가지고 바로 되팔아도 5천만원 남는 거 아니야? 양도세 내더라도 한 2천만원 남는 거 아니야? 당장 사야지? 근데 난 돈이 없네.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대통령이 대출 풀어준다니까 대출 받아야지. 그때쯤 되면 금리는 4% 넘어갔다 이미. 2%대니까 할 수 있었지. 20년 21년에야 이제 4%대예요. 이자 부담만 2배예요.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요? 자몽 하나가 2달러 99센트래요 1달러 정도였는데 3배 뛰었죠. 7% 오른 걸로 보이지만 물가는 3배가 됐어요. 당연히 소비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비소비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데 그럼 뭐가 감소하겠어요? 저축 여력이 감소하겠죠. 저축 여력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내 집 마련 같은 부동산 투기 같은 목돈을 마련하기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용과 물가 안정. 자, 고용은 이미 어느 정도 됐어요? 물가 안정에 힘을 써야 된다. 왜? 고용은 금리 인상되면은 사실 고용이 늘어날 리는 없어요.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물가 안정 때문이죠. 물가 안정. 그래서 금리 인상이 시작됐고 매 연준 회의 때마다 점점 더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번에 3월 회의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2월만 해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심해지니까 금리 인상을 더 늦출 것이다 라고 매일같이 보도했었죠.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연준회의 때 뭐라고 그래요? 9차례 인상한다는 걸 10에서 11차례 인상한다는 것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양적 긴축도 5월부터 들어가기로 했죠.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저희 이거 항상 이야기했던 거죠. 자, 미국과 우리나라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미국은 기축통화이고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돈을 이동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왜? 더 안전하니까. 그렇다면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돈을 돌아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고금리. 돈은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흘러간다. 지금 뭐 김영희 교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 이야기를 예전부터 계속했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가 더 빨리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돈은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미국에서 지금 1.9%까지 올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2% 이야기 나오고 있죠. 1.9%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2%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2%는 어림도 없죠. 왜? 지금 세계적으로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위험 시기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있기 때문이고 특히 최근에 오일 가격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오일 가격이 올라갈 때 항상 달러 가치도 같이 올라간다. 왜? 거래를 원화로 하지 않고 보통 달러로 하기 때문에. 배럴당 몇 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야 쓰는 거지 중동이랑 오펙이랑 거래하려면 달러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달러의 희소성이 올라가는 거고 이번에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 터져가지고 러시아 지금 수출이 안 되면은 그게 굉장한 감산 효과죠. 그러니까 오일 가격이 올라간 거죠. 물론 최근에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일시적이죠. 그래서 달러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2%는 어림도 없어요. 금리 더 올라갈 거예요. 2% 이야기하는 거 저거 환율이 안정되었다고 가정했을 때나 이야기하는 거지 환율이 아마 굉장히 많이 뛸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 인상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선제적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계속 뛰었잖아요. 1.5% 그 다음에 2% 올라갔을 경우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냥 부채 주도 성장이 있었어요. 언제? 2019년부터 21년까지. 늦은데도 20에서 21년. 좀 빨리 유동성 풀었던 나라들은 19년에서 21년. 진짜 엄밀하게 따지면 2008년부터
이때부터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었으니까. 다만 이 유동성이 가계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세계적으로 DSR을 시행하고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DSR을 풀겠다고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하죠.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DSR을 풀겠대요. DSR 푸는 거는 진짜 가루가 될 때까지 깔 거예요. 왜냐? 쓰레기 짓이니까. 실수요자들 어떻게든 돈 갚는데요. 실수요자들 어떻게든 돈 갚았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파산 엄청 많이 했어요. 다만 그 전에 규제 정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미국처럼 도그나카우나 하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영끌이란 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은 영끌이란 말이 활개를 치고 있죠.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눈앞에 왔다. 그런데 서브프라임을 더 양산하겠다. 왜? 기득권들 빠져나가게 하려고. 미국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팬데믹 전보다 주택담보대출이 2배가 어려워졌대요. 그리고 주담대를 받으면 다른 대출을 이용할 수가 없대요. 근데 DSR을 풀어줘요. 미친 거 아니에요? 세계 민주자유주의 국가에서 상징이 되는 미국과 반대로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저렇게 DSR 풀어주는 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 닥쳐인 빨갱이 새끼야!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죠. 좌파 정부네요? 국가별 부채 증가율. 자, 모든 나라들은 정부 부채를 증가시키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를 증가시켜서 막았다. 미국은 정부가 돈을 풀었는데 우리나라 맨날 유동성 장세 그 난리 쳤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왜? 우리나라는 정부가 돈을 푼 게 아니에요. 뭘로 풀었어요? 다 저금리로 인해서 가계대출로 풀었다. 근데 지금 이 와중에 가계부채 거품이 극으로 올른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더 풀겠다고 하고 있어요. 미친 짓거리지. 이거 터지면요, 잃어버린 30년 옵니다. 잃어버린 30년으로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결론, 19년 이후 집값 거품은요, 부채가 끌어올린 거품이다. 그런데 지금 유동성 축소 시장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번처럼 강하게 유동성 축소하는 경우 예시를 들었었죠? 언제 있었어요? 1994년 미국. 이후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IMF 터졌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똑같이 대폭락 왔었죠. 지금 그 시기다. 이 와중에 대출을 푼다? 그것도 LTV도 아니고 DSR을 푼다? DSR은 뭐예요? 소득 대비 대출이죠. 즉 갚을 여력이 되는 만큼 빌려준다. 이거를 갚을 여력이 안 되는데도 마구 빌려줘라. 이렇게 푼다? 망조입니다. 나라 망조. 빚으로 성장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풀어서 빚을 늘리게 되면 일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금리 인하기에는 빚을 늘려도 부담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장기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근데 금리 인상기에 빚을 늘린다고요? 그거요, 거품 붕괴를 더 빨리 불러옵니다. 지금 당장이야 수요 늘어나고 양도세 완화해주면서 매물 늘어나서 급매물 거래되고 하락 지표가 빨리 뜰 수도 있겠죠. 상승 지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폭탄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터지게 되면 진짜 위험해진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